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민법 첫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11월, 12월 달에 간단하게 입문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뭐 지금 오늘이 이제 기본서로는 그 첫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오늘 저기 자료 나갔죠. 예, 그 자료는 지금 오늘 당장 보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필요로 하시는 시기는 오히려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정리가 조금 되고 했을 때 필요한 자료인데, 가끔 이제 어떤 것 때문에 그러는 거냐면, 가령 오늘 자료의 마지막 한 6페이지 잠깐 봐보시면은요, 지금 이 자료가 나간 이유가 가끔 가다가 이제 그 6페이지에 보시면 소구표가 있는 것, 소구표가 없는 것 해가지고요. 자료 제일 마지막이죠. 6페이지면 제일 마지막 페이지가 마지막 페이지.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내용을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가 소구표가 있는 것과 소구표가 없는 것. 그러면 우리 자료 제목이 풋볼 민법이기 때문에 6대8입니다. 6대8. 그래서 두 문자로 따지게 되면 무무토 취취해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구표가 없는 것은 일단 두 문자만 보면 네모 쳐져 있는 거, 추가가, 조기, 혼인, 분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수업 시간에 그때 말씀은 드리겠지만, 얘들을 몰아서 외우려고 할 때 필요한 그러한 자료로 지금 나가 있는 거니까 책 뒤에다가 꼽아가지고요, 항상 가지고 다니시다가 제가 이제 거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거 위해서 있는 자료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오리엔테이션은 없고 그냥 간단하게 그 저희 시험에 출제되는 거, 요거는 민법 조문이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현찰이죠. 현찰. 무조건 맞춰야 된다. 현찰이다. 그러면 민법 조문을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번 읽으셔야 되는데, 어떤 게 필요한 거냐면, 저희 그 교재 뒤쪽에 법령집이 나와 있죠. 지금 거기를 볼 건 아닙니다. 따로 지금 조문만 따로 나와 있습니다. 조문만. 그러면 교재를 보다 보면은요, 가령 어떤 설명이 나와 있고,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가령 뭐 제 103조 이런 식으로 조문이 인용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용이 되어 있는 경우. 그런 조문이 나와 있을 때는 법령지 뒤에를 직접 보셔가지고 그 조문을 직접 읽어보시라는 거. 조문이 그대로 현찰로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건 당연히 판례죠. 저희 시험에서 요 판례의 중요도, 이거는 뭐 더 이상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그냥 판례가 가장 중요하다. 시험 자체에서 거의 한 70% 정도 비중은 차지하니까 그거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항상 제가 그리는 그림,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중요한데요. 이제 기출문제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조문을 공부해야 되고 어떤 판례를 공부해야 되는가, 이게 기출문제가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제 많은 경우에 수강생분들이 기출문제를 조금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직 지금 제대로 공부가 안 돼 있는데 기출문제를 푼다. 그리고 풀면은 틀릴 것 같고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안 풉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건 기출문제를 풀으시라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에 어떤 게 나와 있는가 그거를 같이 확인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뒤로 미루지 마시고 시작부터 풀라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함께 가지고 간다. 요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출제되는 게 3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3개, 그 다음에 역시 중요한 것은 이해. 그 다음에 이해를 위해서 조금 작년 시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중요시 되는 게요,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 되는 게 기본서를 정독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 강의라는 것은요, 어느 정도 요리가 되어가지고요, 여러분이 듣기 편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들었을 때는 조금 아는 것 같다가요, 책을 읽으면 낯설다라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뭐가 필요한 거냐면, 스스로 요거 기본서를 정독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정독을 하시는 것, 그 다음에 이해하고 암기해 주시고 반복하고, 이렇게 해서 3바퀴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본서
정독과 관련해서요. 정독과 관련해서 어떤 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냐면 저희 교재에 이제 오늘 첫 페이지가 되겠죠. 3페이지가 되면 3페이지를 보면 제일 위에 챕터 해가지고요. 법률관계와 권리 변동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1절 민법에 의의가 나와 있습니다. 의의가 나와 있다. 그러면 이쪽 교재를 읽을 때에는요. 먼저 법학은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차를 먼저 한번 읽어주시라는 거. 목차를 그냥 내용부터 읽지 마시고 1번 형식적 의미의 민법, 2번 실질적 의미의 민법 이렇게 해서 목차 읽고 다시 2번에 작은 동글 양가로 1번에 민법은 사법이다. 넘어가시면 민법은 일반법이다 되어 있죠. 그래서 너무 세부적인 목차까지는 안 들어가더라도 양가로 거기까지는 목차를 먼저 읽고 책을 읽으신다. 그리고 그 해당 부분이 다 자기 공부가 끝났을 때는 다시 한번 자기가 공부했던 부분에 목차를 한번 쭉 훑어보면서 기억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가. 네, 그거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공부하실 때 습관을 잘 들이면 좋은 거. 조문, 인용된 조문이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 교재 뒤에 나와 있는 법령집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한다. 다음, 기본서를 정독할 때는 먼저 뭐부터 본다고요? 목차부터 한번 쭉 읽어보고. 그래서 이 두 개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시게 되면 공부하는데 아주 수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일단 지금 이제 기본서 자체를 수업 시간에 전체를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체를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는 곳은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냥 말씀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는 부분은 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처음에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은 법률관계와 권리변동입니다.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그러면 여기는 특별히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냥 감만 잡아두시면 됩니다. 사람의 생활관계 중에서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관계를 법률관계라고 부르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규율된다는 말은요.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자, 다음 법에 의해서 후속받는 자 이렇게 두 사람이 있게 됩니다. 보호받는 사람, 이 사람을 권리자라고 하고요. 법에 의해서 후속당하는 사람을 의무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법률관계라는 것은 권리, 의무관계를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요. 이제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권리변동이란 뭐냐면 법률관계라는 것도요. 우리 세상살이를 보면 세상에 없던 것이 생겨나기도 하고 그게 뭡니까? 발생입니다. 또 변경되기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데 법률관계의 핵심은 권리관계이기 때문에 요건 법률관계의 변동, 이거는 권리변동. 똑같은 이야기가 되고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권리변동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보면 그냥 가볍게 의의를 살펴보면 되고 이제 시험에서 나오는 것은요. 권리변동의 모습, 유형, 요 부분이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지금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발생, 변경, 소멸을 조금 더 자세히 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발생, 요 발생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취득이라고도 됩니다. 그럴 때 미리 하나 우리가 알아두실 게 발생에는 조금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두 문자를 외워두십니다. 원승, 이설, 원숭이, 설, 혓바닥 요거를 요리를 해가지고 특별히 포장해준다. 테이크아웃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원승, 이설, 특포 이렇게 해두시고 하나씩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원은 뭐냐면 원시 취득입니다. 원시 취득. 그래서 원시 취득의 핵심 키워드는요.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습니다. 타인의 권리. 여기에 기초함이 없이 새롭게 권리를 취득하는 것. 요거를 원시 취득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시험에 이것은
직접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원시 취득인 걸 골라라. 원시 취득인 걸 골라라.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 신축.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고요. 또 시험에 나왔던 것은 시효 취득이라는 게 있고요. 다음 무주물 선점. 이러한 것들이 원시 취득의 예이다라고 해서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요. 시효 취득, 무주물 선점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시효 취득, 무주물 선점 이러한 것들은 물권법에서 다 공부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얘들이 그 예이구나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승은 뭡니까? 승계 취득. 그러면 승계 취득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용어 자체를 이제 이전이라는 말과요, 설정이라는 말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전이라는 것은요, 가령 갑이 건물을 하나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갑은요, 이 건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능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반쪽을 뭐라고 하느냐? 이 물건의 사용가치다. 이쪽 오른쪽을 뭐라고 하느냐? 이 물건의 교환가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요, 소유자는 그 물건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지배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갑이요, 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해주게 되면 이 동그라미가 을한테 넘어간다. 그런데 구권리자의 권리가 남김없이 전체가 얘한테 넘어가는 것,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전이라고 합니다. 이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이와 비교해서 설정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는 남김없이 넘어가는 거고, 설정이라는 것은요, 가령 갑이 요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 그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지배하고 있는데 을한테 일부만 떼주는 겁니다. 일부만 이전해 준다. 그래서 자기가 그 물건의 사용가치는 지배를 하면서 이쪽 교환가치만 떼줘 가지고 을한테 지배를 하도록 한다. 그러면 을은 여기에 대해서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 이러한 것을 설정받게 됩니다. 설정받게 된다. 다시 갑이란 애가요, 이 물건의 사용가치만 지배를 하면서 처분가치만, 교환가치만 지배를 하면서 이쪽을 떼준다. 그러면 을은 이 물건에 대해서 지상권이나 전세권과 같은 용익 물권을 취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어 자체는 낯설다 하더라도요, 이전은 남김없이 전체가 넘어가는 것, 그 다음에 설정은요, 갑은 그대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부만 애한테 떼주는 거, 요거를 설정, 이렇게 한다라는 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전과 설정은 지금 누가 하는 거냐면 소유자가 하는 겁니다. 소유자가. 그래서 요 갑이라는 애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이런 것들의 설정자가 된다라는 것, 요 정도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전적 승계는요, 다시 특포가 있죠. 특포. 그래서 특정 승계는 이처럼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하나의 권리가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씩. 그런데 포괄 승계 같은 경우에는요, 한 방에 여러 개. 예를 들어서 건물, 토지, 자동차. 요게 그냥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전체가 넘어가 버리는 것. 요거를 포괄 승계라고 하고, 요 대표적인 게 뭐가 되냐면 상속이 된다라는 것. 그 정도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단순 암기 부분입니다. 단순 암기 부분. 시험에서 물어보는 것은, 그래서 교재 8페이지를 봐보시면은요, 권리 변동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이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 변동 후 모습에서 양가로 1번에 권리의 발생이 나와 있죠. 1번에 원시 취득 나와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지 않고
특정인이 어떤 권리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니은번 해가지고 애가 나와 있는데 시험에 기출이 됐던 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취득 시효, 하나 건너뛰고 무주물 선점. 일단은 이러한 것들이 원시 취득이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에는 가로해가지고 원승, 그래서 승계 취득이 나와 있습니다. 승계 취득. 그랬을 때 기업번 이전적 승계, 구권리자의 권리가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남김없이 신권리자에게 이전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전적 승계는 가와 나의 특정 승계, 포괄 승계 나와 있죠. 특정 승계는 그 줄의 끝에 보시면 개개의 취득 원인에 의하여 개개의 권리가 취득되는 것.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씩 하나씩. 나번 포괄 승계는 상속을 말씀을 드렸지만 두 문자로 하게 되면 상포회, 상속, 포괄 유증, 회사 합병. 이것처럼 하나의 취득 원인에 의하여 다수 권리가 일괄적으로 취득되는 것. 그 대표적인 예는 상속이 된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다음에 설정적 승계. 구권리자는 권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소유권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신권리자가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것. 그래서 일부만 이전해 주는 것. 요거를 설정이라고 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에 가셔가지고 권리의 변경이 나와 있습니다.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그럴 때 주체의 변경은 주인 바뀌는 거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전적 승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2번 내용의 변경에서 기억에 질적 변경이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예가 나와 있지만 첫 번째,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채무자의 귀책 사유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배상 채권으로 변하는 것.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는 것. 요거를 질적 변경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제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이 질적 변경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요, 혹시 지금 영어 자체가 귀에가 잘 안 들어오신다면 민법 자체를 전혀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이런 물권 이야기가 잘 안 들어와서 그러는 겁니다. 한 바퀴만 돌아가게 되면 얘들은 전부 다 단순 암기입니다. 단순 암기.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질적 변경은요, 여러 가지 제도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령 갑이요, X 건물 시가 1억짜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X 건물. 그 다음에 을이라는요, 시가 1억짜리에 역시 Y 건물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 바꾸기로 했다. 4월 1일 날. 이걸 법률적으로 표현하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을 한다. 그러면 둘 간에는 교환 계약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교환 계약이. 자, 이렇게 교환 계약이 체결됐다. 그러게 되면 이제 갑은 이 교환 계약을 통해서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느냐? 지가 약속한 것을 지켜야죠. X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를 부담을 하고요. 을은 또 자기가 약속한 거 지켜야 됩니다. Y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를 부담을 하겠죠. 그 반면에 권리도 취득하죠. 을은 갑에게 X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채권, 요걸 갖게 되고요. 또 이 물건을 인도해 달라는 청구권, 인도 채권, 요것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갑 역시도 마찬가지죠. 을에 대해서 요 Y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채권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지금 4월 1일자 교환 계약에 의해서 이처럼 채권 채무가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이 5월 1일 날 병하고 1억 5천에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유효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중 매매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는 물건을 받기로 했으니까 교환 계약인데 만약
갑이 을한테요 대금 1억 원을 받기로 했다라면 둘 간에는 매매 계약이 있는 겁니다. 4월 1일자 매매가 있는데 갑이 병하고 5월 1일자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병 역시 갑에 대해서 X건물에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채권을 갖게 된다라는 거. 그럼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느냐면 이 건물에요 소유자는 한 명밖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물일권주의. 그러나 채권은 어떻습니까? 여기 소유권 이전 채권, 여기도 소유권 이전 채권, 동일한 내용의 채권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가령 갑이 접니다. 제가 을학원에 가서 1년 동안 강의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병학원을 만나가지고요. 병학원에 가가지고 또 1년 동안 강의하도록 약속을 했다. 그러면 이 약속 자체는 다 유효합니다. 다 유효하다. 그러니까 을학원, 병학원은요. 저에게 각각 약속한 걸 지켜라. 내 학원에 와서 강의를 해라 라는 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몸뚱아리는 하나. 한 곳에 가서 강의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만약 갑이 병한테 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를 해주게 되면 병은요 완벽하게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그러면 이제 갑하고 을하고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률 관계가 양쪽으로 약속을 해놓고 이쪽 가서 등기를 넘겨줬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갑의 이러한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채무 불이행이라고 부릅니다. 을한테 부담 많은 요 채무 이거를 이행하지 않았다. 채무 불이행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겠습니까? 채무 불이행 중에서 채무 불이행은요 학자들마다 나누는 게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 명백하게 적어져 있는 채무 불이행이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입니다. 이행불능. 이거는 지금 뭐에 해당하겠습니까? 이행불능. 이행불능. 그래서 이행불능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느냐? 채무 불이행의 효과. 손해배상이죠. 물건 못 받으니까 돈으로라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민법 39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이게 손해배상입니다. 좀 이따 조문은 같이 볼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책에는 자세히 없습니다. 책에는 그냥 요 인도청구권이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는 것, 요게 질적 변경이라는 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매매, 교환 매매 했어도 이 매매가 유효하다라는 것, 이중 매매로 바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이 있었다 그러면 그 효과는 이처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다음에 546조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해제. 더 정확하게는 해제권을 취득하는 거죠. 취득. 그랬고 조금 이따 같이 조문을 읽어볼 겁니다. 551조까지 지금 법령집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가셔가지고 법령집으로 보셔야 됩니다. 책 자체로 왔다 갔다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교재를 보니까 직접적으로 저희 시험 범위에 있는 조문만 인용을 했고요. 인용을 했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시험 범위가 아닌 곳은 지금 인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채무자가 채무 내용의 조치는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단서에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행 불능의 경우에는요. 채무자한테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적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행 불능이죠. 이행 불능. 요거는 지금 채무자인 갑한테 어떻습니까? 고의나 과실이 있죠. 귀책 사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죠. 이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얼마를 청구하는 겁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1억
1억 5천만 원을 청구하는 겁니다. 1억 5천만 원. 요걸 뭐라고 하느냐? 전보배상이라고 합니다. 그랬고 요게 뭐냐? 바로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질적 변경, 질적 변경. 그래서 이 교환 계약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교환 계약은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존속합니다. 다만 요거 소유권이나 물건 받을 것이 뭘로 바뀌는 겁니까? 1억 5천만 원짜리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바뀐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을은요 교환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니까 지 채무는 다 하고 지 Y 건물은 주고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받아야 되는데 소유권 받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으니까 소유권 받는 것에 가름해서 대신해서 얼마를 받는 겁니까? 1억 5천만 원을 받는 거죠. 1억 5천만 원을. 다음 이제 우리 법령집에 나와 있는 546조하고 551조를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뒤에 법령집 546조 교재로는 581페이지입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요. 546조 조문. 이행불능과 해제. 지금 이행불능 됐죠? 예, 그러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권을 딱 갖고 해제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지 선택입니다. 다음 551조. 바로 옆에 나와 있는 조문이요, 조문. 계속 546조 봤으니까 551조. 해지와 손해배상. 해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해제하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시요. 이처럼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두 가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그냥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 이거는 전보배상 1억 5천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제할 수 있어서 해제를 했다. 해제를 하게 되면 이 교환계약은 없어집니다. 소멸합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손해가 있죠. 1억에 지금 바꾸기로 했는데 시가가 1억 5천으로 올랐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손해니까 이건 얼마를 청구하는 겁니까? 5천만 원을 청구한다. 되셨나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이걸 통해서 이해를 하시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채무불이행의 효과가 손해배상과 계약의 해제라는 거 요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처럼 이 사례가 지금 아주 중요한 것은 교환계약, 매매계약 두 개가 있어도 이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등기받으면 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거. 이중매매의 기초가 되는 거고요. 다음, 얘가 갑이 병한테 팔아서 등기를 넘겨버리면 갑의 병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무는 이행 불능이 됐다. 그게 바로 채무불이행이다. 채무불이행이 되면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해제할 수 있고. 되셨죠? 네. 다음에 이 교환계약은요. 교환계약은 우리가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쌍무계약이라는 것은 갑을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이 채무를 봐보십시오. 갑의 소유권 이전, 을의 소유권 이전, 이 채무는 서로 대가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대가 관계에 있다는 말은요, 이 두 개가 give and take의 관계에 있다. 그 말은 갑이 을한테 X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은, 기부하는 것은 을한테 Y 건물 소유권 받기 위해서, 을이 A한테 소유권 주는 것은 갑으로부터 X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 그러면 쌍무계약에서는요, 536조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너무 공평한 겁니다. 둘 간에 대가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갑은 을이 Y 건물에 소유권을 안 넘겨주면 나도 X 건물 소유권 못 넘겨주겠다 라고 거절할 수가 있고, 을도 마찬가지죠. 을은요,
갑이 소유권 안 넘겨주면 나도 소유권 못 넘겨주겠다. 요 두 개는 무슨 관계에 있다? 동시행의 관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요 4월 1일자 이야기고 4월 1일자 이야기고 갑이 병한테 5월 1일 날 팔아버리면 요 소유권 이전은 불능이 되죠. 불능이 되고 얘가 뭘로 바뀝니까? 1억 5천만 원짜리 손해배상 채무로 바뀐다. 그러면 갑의 손해배상 채무와 을의 Y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는 여전히 동시행 관계에 있다? 여전히 동시행 관계에 있다? 있다.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얘가 그냥 물건 받는 것에서 돈 받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니까 여전히 동시행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동시행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죠. 제일 중요한 판례. 이걸 말로 하자면 동시행 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손해배상 채무로 바뀐 경우에도 상대방의 채무와는 여전히 동시행 관계에 있다. 여전히 동시행 관계에 있다. 그 판례가 나오게 되는 것도 요것 자체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를 하셔야 된다. 되셨죠? 네, 그래서 요게 아주 중요한 사례다. 중요한 사례다. 요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이해가 필요하고요. 자, 다음요. 자, 다음 19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아까 우리가 질적 변경을 봤고요. 질적 변경을 받고 니은번에 양적 변경 나와 있죠. 네, 양적 변경에서는 일단은 다른 것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줄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 소유권의 객체에 제한물권의 설정으로 인한 소유권의 내용의 감소. 그냥 간단하게 하면 제한물권 설정. 제한물권 설정. 지금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자, 제한물권을 설정하면 어떻습니까? 소유권은 완전한 원에서 반원으로 쪼그라들죠. 그러니까 그거를 양적 변경. 다음, 제한물권이 소멸하게 되면 소유권은 다시 완전한 원래의 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한물권의 설정 소멸, 얘들이 바로 양적 변경을 이야기를 한다. 양적 변경을 이야기한다. 그거 이해되셨나요? 지금 여기서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제한물권을 설정하면 갑의 소유권은 반으로 쪼그라들었다가 다시 을의 제한물권이 소멸하게 되면 다시 원래의 원으로 돌아온다. 이게 바로 양적 변경. 이걸 뭐라고 하느냐? 소유권의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항상 반원으로 있는 게 아니라 제한물권이 없어지면 다시 완전한 원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작용의 변경. 2번 저당권이 1번 저당권으로 순위가 변하는 것. 임차권이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가지게 되는 것. 이 모두는 파워업, 힘이 세어진다. 2번에서 1번으로 힘이 세어졌다. 부동산 임차권이 대항력이 생겼다. 이러한 것들을 작용의 변경이라고 한다. 그 밑에 양가로 3번에 권리의 소멸이 나와 있습니다. 권리의 소멸은 뭐 책은 별도로 필요 없고요.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갑이요,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건물이요, 낙뢰 또는 천재지변에 의해서 소실되어 버렸다. 그러면 갑은 소유권을 상실했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 절대적 소멸. 이와 비교를 해서 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을하고 매매하고 을한테 등기를 격려해 주게 되면 요 동그라미가 을한테 넘어가니까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상대적 소멸. 차이점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건물 자체가 없어졌죠. 권리 자체가 없어진 것. 이거를 절대적 소멸. 이거는 건물 자체는 말짱하고 주인만 바뀐 것. 그러니까 요거는 소멸의 관점에서 보면 상대적 소멸, 변경의 관점에서 보면 주체의 변경.
취득의 관점에서 보면 이전적 승계. 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이제 하단에, 죄송합니다. 19페이지가 아니죠. 9페이지 하단에 권리 변동의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 사실은 1층, 법률 요건은 2층, 법률 효과는 3층. 이렇게 1층, 2층, 3층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보시면 갑하고 을하고 1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였다. 그러면 요 매매 계약이요. 매매 계약을 통해서 갑과 을에게는 어떻습니까? 각각 채권 채무가 발생을 하죠. 을은 갑에 대해서 대금 지급 채무, 을은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채권, 갑은 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채무, 다음에 대금 지급 채권. 그래서 이처럼 매매는 원인이 돼가지고요. 요 매매가 원인이 되어서 이처럼 권리 변동이라는, 권리 변동에서 발생이죠. 이러한 결과가 발생을 하였다. 그래서 이 결과가 바로 법률 효과로서 3층. 그 다음에 여기 원인이 법률 요건으로서 2층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요, 갑이 을에게 야, 내 X부동산 1억 원에 살래라고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을이 오케이 내가 1억 원에 사겠다 이렇게 해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이 두 개가 맞아 떨어지면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2층인 원인, 즉 법률 요건을 구성을 하고 있는 개개의 사실, 그 부품, 앞바퀴 뒷바퀴, 애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법률 사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험상으로는 딱 나오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는 몇 층에 사는가? 몇 층에 삽니까? 1층. 법률 사실이다. 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확인 한번 해보면 법률 사실은 1층, 법률 요건인 매매계약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청약, 승낙이라고 나와 있고요. 법률 요건은 원인 2층, 권리변동의 원인, 예를 들면 매매 계약. 다음 법률 효과는 3층, 이거는 결과, 권리 변동. 그래서 이러한 대금 지급 청구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발생,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넘어가셔가지고요. 법률 요건 나와 있고, 그러면 이게 몇 층이었나요? 2층. 2층. 의 여러분 읽어봐 주시고, 양거래 이번에 법률 요건에 분류라고 나와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법률 요건인 2층에는 몇 명이 사는 거, 몇 명이. 몇 명 살겠습니까? 2층이니까 2명 산다. 누구랑 누구?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이렇게 2층에는 2명이 산다는 걸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이것의 의미가 뭔가? 법률 요건에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행위와 니은 행위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행위 이외의 것이 있다. 이 법률 행위 이외의 것을 우리가 통상 법률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그 법률 규정은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종류가.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수험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가 법률 규정이라는 거, 요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되어 있고, 네,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밑에 심화학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법률 사실의 분류가 나와 있죠. 분류가 나와 있다. 그런데 뭐 용태, 외부적 용태 이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요. 디귿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준법률행위. 여기가 이제 분류가 조금 잘못됐는데 준법률행위 속에는 표현행위와 그 다음에 비표현행위가 있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요. 다른 건 필요 없고. 자, 여기는 이거 보시면 오히려 헷갈립니다. 오히려 헷갈린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건 준법률행위가 시험에 나오니까 일단 먼저 확인할 것.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입니까? 법률규정입니까? 법률규정. 이것만 확인해 두고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 그러면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우리는 준법률행위로서 두 가지만 알아두면 됩니다. 하나는요, 의사의 통지.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관념의 통지. 요 용어는 그대로 시험에 출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의사의 통지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각종의 최고. 각종의 최고.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는 각종의 통지. 여기서 각종의 통지라는 말은요, 통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 양도의 통지, 뭐 연착의 통지,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앞 제목은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나와 있는 각종의 통지라고 되어 있으면 그거는 관념의 통지.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것은 각종의 최고. 각종의 최고. 요거는 의사의 통지로서 뭐에 해당한다? 준법률행위. 이렇게 해당한다는 겁니다. 요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 그러면은요, 이 최고 효과는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아니면 법 조문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아니죠. 준법률행위가 법률 규정이라고 그랬죠. 법률행위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되겠지만 준법률행위는 법률 규정이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법 조문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것 자체가 법률행위가 아니다. 아까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을 구별하지 않았습니까?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 법률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 조문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하는 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지금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 겁니다. 예를. 각종의 최고는요. 각종의 최고는 우리 민법에 130 여러 가지가 있지만 131조하고요. 그 다음에 540조하고요. 552조하고요. 그 다음에 564조 등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적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애들이 우리 시험에 전부 다 나왔다라는 겁니다. 전부 다 나왔다. 그런데 여기 앞에 적은 요 두 개는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시험 자체가 131조와 540조는 너무너무 자주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31조, 540조, 552조, 564조. 그러면 예의 효과는요, 법 조문을 뒤져봐야 되겠죠. 법 조문 뒤져보시기 전에 제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되니까 이 최고 효과는 이 조문을 뒤져봐야 되겠죠. 그러나 뒤져보지 않고 모두 다 공통되는 효과가 법에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요. 침묵은 부정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는 지금 조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31조 조문만 봅니다. 131조 조문만. 네, 법령집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뒤쪽에 조문이 나와 있죠. 내용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나중에 다 하니까 131조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상대방의 최고권. 그래서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이 말이 무권 대리라는 겁니다.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최고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촉구하는 겁니다. 추인, 받아들일래 말래 촉구를 하는 겁니다. 다음이 최고 효과입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았다. 이걸 우리가 지금 뭐라고 적어져 있나요? 제가 지금 뭐라고 적었나요? 침묵이라고 적었죠. 추인할 거냐 말 거냐 촉구를 했죠. 그런데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았다. 이 말은 침묵했다는 거죠. 침묵하면 효과가 어떻게 적어져 있나요? 부정,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하면은 X,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하면은 O.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침묵은 부정이다. 그래서 방금 이 부분은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펼친 김에 540조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내용은 신경 쓰지 마시고 침묵은 부정이라고 적어져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540조. 네.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최고권. 내용은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이 말은 침묵했다는 거죠.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뭐한 것으로 본답니까? 거절한 것으로 본다. 자, 제가 지금 이 효과가 침묵은 부정이다라고 했던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방금 그래서 이 부분도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가, 아니면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가 라는 것, 요 두 부분은 그 효과까지, 침묵은 부정이라는 그 효과까지 시험 자체에 아주 많이 출제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방금 보십시오. 최고 효과, 이거는 침묵은 부정인데 우리가 법전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부정인지 긍정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는요, 긍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다행히 우리 시험 범위에 나와 있는 이 4개의 핵심적인 최고는 모두 다 침묵은 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을 봐야 이처럼 효과를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준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법률 규정, 법 조문에 적어져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네,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되었고요. 넘어가셔가지고 저기 13페이지 한번 봐보시죠. 13페이지. 우리 시험에 나왔던 그냥 서비스 문제. 준법률행위인 것은, 그래서 일단 정답만 봅니다. 3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채무이행의 최고. 각종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되셨나요? 지금 우리가 했던 거, 이 최고. 각종의 최고는 준법률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지금 1번, 2번, 4번, 5번은요, 넘어가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법률행위의 종류해가지고 애들은 다 법률행위입니다. 애들은 전부 다 법률행위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어디에 나오느냐? 16페이지에 나옵니다. 16페이지에 가보시면 이제 두 번째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법률행위의 종류. 법률행위의 종류. 거기에 보시는 것처럼 법률행위의 종류는요,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럴 때 가장 대표적인 분류 방법은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단독행위와 계약으로 구별을 하는 겁니다. 단독행위와 계약. 예, 이것도 단순 암기 문제입니다. 단순 암기 문제. 그래서 순서하고 상관없이 단독행위와 다음에 계약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무엇을 기준으로 했느냐?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 그래서 단독행위는요, 이런 모습의 단독행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 한 개죠. 한 개.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 다음에 이런 식의 표현으로 나오게 되면 이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다음 계약은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을 보면 여기 뭐였나요? 아까 창약과 승낙 의사표시의 합치.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냥 외우는 겁니다. 유제포, 유원, 재단법인 설립행위 책에다 나와 있습니다. 소유권 포기, 유제포. 그래서 유제포 씨와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동철.
유재포 씨와 동철이가 라면을 만들었는데 그 라면은 뭐냐면요. 상추면이라는 라면입니다. 한번 적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추면의 라면을 만들었다. 근데 지들이 이 라면을 만들어 놓고도 이거는 스프. 상추면의 스프에 엘러지가 있어가지고요. 이걸 먹게 되면 재채기를 하는데 해취하고 재채기하는 것도 아니고 취하고 재채기를 한다. 재채기를 한다.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유재포 씨와 동철이가 상추면을 만들었는데 그 수프에 엘러지가 있어서 먹게 되면 해취하고 재채기를 한다. 그 다음에 나머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중간에 그 그림 나와가지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있죠? 네, 그 바로 위에 보시면 작은 글씨로 가로해가지고 유재포 나와 있죠. 유언 유증 유, 재단법인 설립행위 재, 소유권의 포기 포.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바로 위에 가시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나와 있고요. 나와 있고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자기 적어져 있는 거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상추면에서 상, 추는 추인, 그 다음에 면이니까 채무 면제에서 면, 그 다음에 채무 면제 다음에 여기는 취해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우리는 지금 해해취, 해제, 해지, 취소. 그 다음에 철에 나와 있죠. 동철에서 철. 그 다음에 아까 채무 면제 앞에가 동의 나와 있죠. 동의. 되셨나요? 네,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하시면. 그러면 잠깐 여기 페이지를 잡으시고 아까 우리 봤던 거기 13페이지인가요? 13페이지에 준법률행위인 것을 해가지고 정답은 3번이었는데 1번에 보시면 동철이에서 동의, 법정 대리는 동의. 2번은 보시면 착오에 하는 의사표시 해취에서 취소. 4번 상추면에서 추인. 다음에 5번 해취에서 두 번째 해지. 이러한 것들은 뭐에 해당합니까? 준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행위. 법률행위 중에서 뭐에 해당합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박스 밑에 이제 계약이 나와 있고요. 계약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계약.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험법에서 계약법 공부하는 게 매매, 교환, 임대차 등등 계약은 아주 많다. 그런데 수험상으로 확인을 해둬야 될 것은 애들이 아니라 합의 해제와 다음 매매의 일방예약. 애들이 계약이라는 거, 요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 해제, 매매의 일방예약 나중에 다 공부합니다. 다 공부하지만 요거는 계약법 가야 공부하는 거니까. 합의 해제, 매매의 일방예약. 포인트가 다는 단어는 여기 해치에서 해가 뭐냐면 이게 해제입니다. 해제. 그런데 이거는 그냥 해제가 아니라 뭡니까? 합의 해제하는 겁니다. 합의 해제. 혼자 하는 거 아니죠? 둘이 하는 겁니다. 합의 해제가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령 갑하고라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한쪽에서요, 우리 이 계약 없었던 걸로 합시다 라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상대방도 기다렸다는 듯이 그럽시다. 청약과 승낙이 합치가 돼서 계약이 소멸하는 거, 요거를 합의 해제라고 합니다. 다음에 매매의 일방예약, 요거는 약자죠. 요거 약속하는 겁니다. 둘이 한다. 네, 그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계약 밑에 양가로 3번 밑에 세 번째 줄에 합동행위라는 게 적어져 있는데 합동행위는요, 학자들 간에 다툼이 있습니다. 요게 합동이라는 개념을 따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의 특수한 형태로 볼 것인지 학자들 간에 다툼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는 나온다 안 나온다?
못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에 가셔가지고요. 17페이지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이행의 문제에 따른 분류 또는 법률 효과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단순 암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까 질적 변경, 그 다음에 이건 좀 단순 암기긴 하지만 여기 최고 효과에서 우리 시험 범위는 전부 다 침묵은 부정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하고 나머지 것들은요 한두 바퀴만 돌아가면 틀리지도 않습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이행의 문제에 따른 분류, 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가령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갑이요 X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을이란 애가, 을은 누구냐면 갑의 아들일 수도 있고요, 갑의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같이 사니까 등기 관련 서류를 전부 위조해가지고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했다. 그러면 등기부를 보게 되면 1번 갑 해가지고요, 2번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어차피 관련 서류를 전부 위조했으니까 여기 뭐 매매, 증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되어 있다.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아니, 여러분 소유의 토지인데 그걸 다른 사람이 등기 관련 서류 위조해가지고 지 앞으로 등기했다. 그 소유권이 을한테 넘어간다. 이거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제가 위조해가지고 제 앞으로 등기해가지고 제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요, 소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는 넘어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넘어가서도 안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뭐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냐면 처분상의 보호,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건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을은요 병이라는 친구를 만나 가지고요 4월 1일 날 1억에 이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6월 1일 날 만나가지고 병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음과 동시에 병 앞으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를 했습니다. 격려를 했다. 자, 그러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병은 소유권 취득할까요? 못할까요? 입문 들으셨던 분들. 시간이 좀 지났나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세 분은 입문 과정을 같이 들으셨고요. 세 분은 지금 같이 안 들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뭐 입문 과정요 꼭 안 들으셔도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것만 잘하면 아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냐면 갑의 소유권은요 지 의사하고는 상관없이는 다른 사람한테 안 넘어가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병이 취득해버린다면요 한 사람이 끼면 넘어간다? 이거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좀 이따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지문에요 여기서 을과 병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병은 등기를 했어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라는 지문이 나와 있으면 그 지문이 O일까 X일까? 자, 여러분 인문은 다 잊어버리시고요. 그냥 한때의 추억으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다라는 것만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완전 새 출발. 이 매매 계약은요 유효합니다. 이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저희 법에 적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적어져 있냐면 569조 조문에 적어져 있습니다.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그 법령지 뒤쪽을 다시 한번 569조를 한번 펼쳐 보십시오. 법령지. 자, 펼치셨나요? 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타인의 권리의 매매. 지금 을이 병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직계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직계 아니라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다? 조문을 보시면, 조문을 봐보십시오. 취득하여 이전하여야 한다. 이 매매계약에 의해서 을은 엑스토지의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한다? 조문회가, 자 보십시오. 자 다시. 이 매매계약이 만약에 무효라면은요, 을은 병에게 이 토지의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하지 않겠죠. 근데 법에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전하여야 한다.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한다고 적어져 있습니다. 법에. 됐나요? 법에. 그러니까 이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유효하다. 그러면 매매계약이 유효한데 병은 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까? 그것도 법에 적어져 있습니다. 이전하여야 한다. 앞에 뭐라고 적어져 있나요? 취득하여 이전하여야 한다. 을이 지금 갑으로부터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자 다시 잠깐 멈춰가지고 저희가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갑하고 갑하고라고 매매계약을 했고 매매계약을 통해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은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됩니다. 첫째, 이 원인행위 매매가 유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을 앞으로 등기가 격려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있어야 합니다. 소유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매매 자체는 방금 봤던 것처럼 법에서 이전하여야 한다 했으니까 유효. 그 다음에 병 앞으로 등기도 되었죠. 요 요건도 갖춰졌는데 을한테 뭐가 없다는 겁니까? 소유권이 없다. 그거를 나타내 주는 게 방금 앞에가 취득하여 이전하여야 한다. 취득하여. 그런데 취득한 바가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는 요 그림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냐면요. 우리 민법은 4월 1일 날 이처럼 약속을 하는 것과 다음 6월 1일 날 직접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 이 두 개를 구별한다라는 겁니다. 구별한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그림으로 옮겨보면 이번에는 이제 갑이 자기 소유물을 을하고 팔았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요, 1억에 4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으면 요 매매는요 그냥 약속입니다. 약속.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약속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러한 매매를 뭐라고 하느냐? 의무 부담 행위. 약속은 지켜져야 되죠. 그러니까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의무 부담 행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갑을에게 채권 채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 채무를 발생하는 행위, 채권 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의무 부담 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나요? 약속했으면 약속을 이행해야 되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죠. 그래서 애들이 이행을 하는 겁니다. 6월 1일 날. 그래서 요 6월 1일 날 하는 직접 이행을 하는 행위, 요 부분을 뭐라고 하느냐? 처분행위. 처분행위. 그러면 이때는 어떤 행위를 하게 되냐면요. 갑은 을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을은 소유권을 이전받는다. 조금 전에는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거고 요거는 이전하고 이전받는다는 합의를 하게 됩니다. 다시요. 이번에는 을의 금전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전받는 합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등기까지 갖춰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을이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럴 때 처분행위라는 것은요. 처분행위라는 것은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물권행위라는 것은 물론 애들은 모두 다 6월 1일 날 하는 겁니다. 물권행위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직접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권 양도,
또는 지상권 양도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제한물권 설정 이것도 처분행위. 그 다음에 소유권의 포기 이러한 것도 처분행위. 그러니까 처분행위라는 것은 처분행위를 한 사람이 불이익을 입는다. 그 불이익을 입는 관점에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물건을 처분했다. 소유권을 양도했다. 그러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내가 제한물권 설정했다. 그러면 내 동그라미는 반쪽짜리가 됐다. 불이익을 입는다. 즉 소유권을 포기했다. 소유권은 상실한다. 그러면 준물권행위는 요거는 물권 이외의 권리. 그러면 소유권 자리에다가 채권자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채권 양도. 그 다음에 채권의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것은 저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럼 이쪽으로 와가지고 채권의 포기. 제가 여러분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채권을 포기했다. 그거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여러분의 채무를 면제를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쓸 수 있는 게 채무 면제.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뭐에 해당한다고요? 처분행위. 채권 양도라는 것은 지금 여기는 물건을 팔았는데 갑이 가령 A한테 가지고 있는 채권을 파는 겁니다. 채권을 팔았다는 말은요, 갑은 을한테 채권을 넘겨줄 것을 약속했고 을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이니까 이행의 문제가 남죠. 6월 1일 만나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이번엔 뭘 해줘야 됩니까? 채권을 넘겨줘야 되겠죠. 채권을 넘겨야 된다. 다음 여기서 그러면 조금 전에 타인의 권리의 매매가 유효하다는 말은요, 의무 부담 행위를 할 때에는 소유권이 없어도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매매 계약할 때는 취득하여 이전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의무 부담 행위를 할 때에는 처분권이 필요가 없다. 그런데 처분 행위를 할 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처분권이 있어야 한다. 처분권은 누가 갖는다? 소유권을 양도하려면 소유자, 지상권을 양도해 주려면 지상권자, 채권을 양도하려면 채권자. 그러니까 처분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게 원칙이냐? 그 권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최종 결론. 지금 여기에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이유는 을이 소유권이 없기 때문이죠. 이거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 을의 4월 1일자 의무 부담 행위는 유효한데 무권리자가 처분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 이거는 유효 무효? 무효. 무권리자란 말은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 행위는 무효. 그러나 반드시 같이 비교해서 알아둘 것은 무권리자의 의무 부담 행위는 유효 무효? 의무 부담 행위. 요거는 유효. 타인의 권리 매매, 무권리자의 의무 부담 행위. 요거는 여기 적어져 있는 것처럼 유효.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조금 연습을 하셔서 일단은 요 그림을 생각을 해가지고 병이 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느냐. 매매가 무효해서가 아니다라부터 출발하고 그 다음에 569조 타인의 권리 매매 조문 한번 읽어보고 취득하여 이전하여야 한다.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하니까 유효하다는 거고 다만 취득한 바가 없기 때문에 얘가 처분권이 없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사례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했던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질적 변경.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이걸 줄이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무권처분. 되셨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줄여서 무권처분. 요거는 무효. 그래서 이거 한번 지금 말씀을 드렸고 잠깐 쉬셨다가 거기 17페이지 간단한 거 하나만 더 보고요.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